4월에 반감기가 예정이 되는데 지금 현재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최초의 금리 인하는 6월입니다. 긴축 상태였다가 유동성 확장으로 풀어지기 시작하는 순간이 맞물리는 거죠. 근데 여기에 하나가 더 겹치는데 바로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대규모 채택, 현물 ETF. 이게 이번 1월에 승인이 됐잖아요. 그러면 4월에 반감기, 6월에 금리 인하, 그 다음에 5, 6월에 본격적인 투자 기관들의 비트코인 진입. 이 세 개가 맞물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이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반감기가 이제 뭐 바로 왔잖아요. 이제 얼마 네. 안 남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반감기가 되면은 뭐가 달라지는 건데 네.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네. 뭐 쉽게 설명을 드려서 비트코인은 이제 채굴이라는 것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게 뭐냐면 비트코인 그 채굴자들이 컴퓨터를 열심히 돌려요. 비트코인이 10분마다 하나씩 문제를 주는데 이 문제를 가장 먼저 맞힌 사람이 비트코인을 보상으로 받는 거예요. 네. 정확히는 사실 이제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블록이란 거를 형성하고 그거에 대한 보너스를 받는 건데 뭐 이 개념까지는 사실 뭐 따로 공부하시거나 네. 하셔도 되고 근데 그냥 보너스로 비트코인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거를 이제 10분마다 한 번씩 받는 건데 그 보너스 비트코인 새로 만들어진 비트코인이 처음 비트코인이 탄생했을 때는 10분마다 50개씩 나오던 게 네. 이제 4년마다 한 번씩 절반으로 보상이 줄어들도록 처음부터 세팅이 되어 있었어요. 네. 그게 바로 반감기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쉽게 생각해서 새로 발행되는 양이 절반으로 주니까 공급과 수요의 측면에서 공급 쪽에 충격이 발생하게 되죠. 그러면서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이 발생하게 되죠. 그러면서 가격을 밀어 올리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게 4년마다 한 번씩 있었고 정확하게 그 타이밍과 맞물려서 비트코인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해 온 거죠. 근데 이게 뭐 부동산에서도 맨날 같은 논리이긴 한데 이제 신규 공급이 없는 거지 기존의 공급은 많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항상 뭐 논란이거든요. 그것처럼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40만 개 빼고는 이미 발행이 다 됐으면 신규 공급이 이렇게 줄어든다고 해서 이게 이렇게 뭐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거냐? 요거에 대한 좀 궁금함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사실 영향이 없어요. 이건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마트를 생각하시면 돼요. 마트에서 예를 들어서 우유 공급업자가 갑자기 생산량을 반으로 줄였다고 해볼게요. 그렇다고 해도 마트에 어쨌든 재고가 있잖아요. 당장 내일 뭐 우유 대란이 일어나지 않겠죠. 하지만 계속해서 사람들이 사는 것보다 적은 양의 우유가 들어온다면 언젠가는 점점 재고가 줄어들겠죠. 근데 비트코인에서 지금 실제 그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난 사이클 때까지만 하더라도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이 400만 개에 달했었어요. 이게 최초 발행된 순간부터 계속해서 증가 추세였어요. 그러다가 지난 사이클을 기점으로 얘가 꺾였어요. 비트코인을 거래소에서 사서 가져가는 사람이 거래소로 새로 들어오는 비트코인보다 많아진 거예요. 그냥 금을 사서 그냥 쟁여놓는 그렇죠. 쟁여놓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면 그게 지금 200만 개 이하로 줄었어요. 반토막이 났어요. 그런 식으로 점점 쟁여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러면은 이 쟁여놓은 사람들의 물량을 다시 시장에 불러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격을 높게 불러야죠. 가격을 높게 부르면 들어오겠죠. 그리고 더 나는 그래도 안 내놓을 거야 하는 사람이 많으면은 더 높게 불러야죠. 그 현상이 나타나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은 이미 포화 시장도 아니고 지금 막 대규모 채택이 일어나면서 돈이 들어오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금보다 10분의 1 규모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제가 뭐 죽은 이유까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지속적으로 수요가 더 공급을 초과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는 게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차피 팔지 않겠냐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안 팔고 그냥 저장 수단이니까 계속 그냥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의 돈은 거래량 자체가 줄어드니까 가격이 좀 올라갈 수 있다. 거래량이 그러니까 물량이 줄어들게 되면 더 높은 가격을 불러야 돼요. 근데 이게 또 어떤 현상이 있냐면은 물량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가격은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게 아니고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거든요. 우리가 사막에서 생수가 100개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처음에 한 개가 팔렸을 때는 아마 1% 가격이 오를 거예요. 그런데 한 90개가 팔리고 이제 10개밖에 안 남았어. 그쯤 되면 이제 하나 팔릴 때마다 가격이 2배씩 뜁니다. 물량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가격이 선형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 단계가 지난 사이클을 기점으로 꺾여서 이미 최고점 기준으로 절반 정도까지 줄어든 상태고 그럼 이런 상태가 되면 사실 공급을 늘려야 돼요. 근데 비트코인은 공급을 늘릴 수가 없잖아요. 오히려 반대로 공급이 그 상황에서 반으로 줄어버려요. 그러면 더 기하급수적으로 줄겠죠.
그러면서 가격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지수함수적인 상승을 할 수가 있는 구조인 거죠. 그럼 여기서 또 이제 궁금한 게 아마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 금의 대체로 은이 있지 않냐 네. 이것처럼 이 비트코인도 다른 코인으로 대체가 되는 네. 거면 더 이상 이제 네. 물량의 제한이라는 게 없어지는 건데 네. 그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건가요? 일단은 금의 경우는 은과 경쟁을 오래 했잖아요. 네. 근데 은에게 진 적이 없죠. 네. 네. 지금도 은은 만년 2위고 금은 1위고 아마 1000년 후에 봐도 비슷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요. 그것처럼 사람들이 한번 그 자금이나 모든 게 금 1위라고 하죠. 그 1위 쪽으로 집중돼서 들어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인정해버리는 순간. 네. 그 상황에서 매몰 비용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른 곳으로 가기는 쉽지가 않아요. 펩시콜라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이미 사람들이 머릿속에는 콜라라고 하면 코카콜라가 네. 자리를 잡았잖아요. 우리가 다 카톡 쓰는 것처럼. 네. 네. 이거를 이긴다는 것은 정말 뭔가 획기적인 무언가가 있지 않으면 어려운데 이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쓰임새가 있어서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구매력의 저장수단으로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다른 이유에 의해서 역전이 된다는 게 쉽지가 않죠. 네. 그러면 이번에 그 반감기가 뭐 예전 과거의 반감기랑 뭐 다른 부분이 좀 있을까요? 기존의 반감기들은 기본적으로 그 반감기라는 거 하나가 가격을 밀어올린 원인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슈퍼사이클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네. 최소 두 가지 정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금리 인하와 함께 네. 이루어지는 유동성 확장이에요. 기존 사이클들에는 어땠냐? 첫 번째 사이클은 앞뒤로 다 제로금리였어요. 그럼 앞뒤로 다 제로금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미 사람들이 레버리지 다 끌어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의미가 없어요. 금리 영향이 없었네. 네. 두 번째 사이클은 반감기 이후 금리가 올랐어요. 오히려 긴축이에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사이클도 다 기억하시겠지만 팬데믹 때문에 앞뒤로 다 이미 제로금리였어요. 그래서 유동성 확장의 효과를 못 봤죠.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되느냐? 4월에 반감기가 예정이 되는데 지금 현재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최초의 금리 인하는 6월입니다. 네. 그러니까 반감기와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순간 긴축 상태였다가 유동성 확장으로 풀어지기 시작하는 순간이 맞물리는 거죠. 근데 여기에 하나가 더 겹치는데 바로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대규모 채택, 현물 ETF. 이게 이번 1월에 승인이 됐잖아요. 근데 제가 방금 전에도 본격적으로 큰 손들이 투자를 시작하는 거는 1개에서 2개 분기 정도가 지난 이후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5월에서 6월 이후래요. 그러면 4월에 반감기, 6월에 금리 인하, 그다음에 5, 6월에 본격적인 투자 기관들의 비트코인 진입. 이 세 개가 맞물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이번 사이클을 슈퍼 사이클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슈퍼 사이클이라면은 물론 어느 정도 이제 가다가 또 다시 또 이제 꺾이겠지만 네. 어떤 고점 수준이 한번 지금의 수준은 아닐 것이다. 훨씬 더 높을 것이다. 네, 일단은 지난번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악재들도 겹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레버리지로 끌어올린 사이클이었기 때문에 기반도 굉장히 안 좋고 해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가격이 더 상승할 수 있는 잠재 가능성을 다 못 펼친 사이클이었어요. 22배 올랐는데. 네, 22배 올랐는데 원래는 지난 사이클에서 이미 10만 불 이상 갔어야 되는 거였거든요. 실제로 여러 가지 지표들에서 이미 확인이 돼요. 그 지표들이 보통 고점이라고 하는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지점을 가다가 중간에서 잘려요. 그게 왜 그러냐면 가장 큰 거는 지난 2021년 5월에 있었던 그 중국의 채굴 금지예요. 네. 네. 중국이 채굴 금지를 시키면서 그때까지 비트코인 채굴자의 3분의 2가 중국에 있었거든요. 근데 채굴을 금지시키니까 비트코인 그냥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 토렌토 같은 걸로 치면은 서버의 반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네. 네. 엄청난 악재죠. 네. 그게 가장 컸어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책에도 제가 적어놨으니까 보시고 그런 것들이 겹치면서 그 22배조차도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다 발휘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번 사이클은 슈퍼 사이클이기 때문에 시가총액 자체는 지금이 더 크잖아요. 그럼 시가총액이 더 크면 사실 변동성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변동성이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지난 사이클만큼의 상승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저번 사이클이 바닥에서 22배가 올랐으니까 이번 사이클은 시가총액이 더 크더라도 지난 사이클은 조금 못난이 사이클이었고 이번에는 슈퍼 사이클이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충분히 저는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번에 바닥이 한 15,000에서 16,000달러 정도였으니까 네. 30만에서 32만 달러 또는 22배라고 하면 그 이상 거의 40만 달러까지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아직 멀었네요. 그렇죠. 네, 그거를 이제 하나로 환산하면 또 김치 프리미엄이 붙으니까 네. 거의 4억에서 5억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반감기 사이클이라는 게 보통 어떻게 흘러가나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제 시작이 된 거니까 네. 몇 개월 정도 이렇게 쭉 올라가고 그 다음에 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지. 일단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은 3년 상승 1년 하락이에요. 3년 상승? 네. 3년 상승 1년 하락이어서 보통 반감기를 기준으로 해서 1년 반 정도의 바닥을 찍고요. 그때부터 서서히 상승으로 돌아섭니다. 이번에도 정확했어요. 그러니까 2022년 말에서 네. 2023년 초에서 바닥을 찍고 네. 그때부터 상승으로 접어든 거거든요. 초기에는 천천히 올라요. 천천히 오르다가 반감기가 여기 있으면은 이 반감기를 기준으로 해서 점점 상승폭을 올립니다. 네. 그러다가 반감기를 지나고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나면 진짜 불장에 들어가면서 이때 이제 전고점을 넘는 거죠. 그러면서 이때부터 포물선 상승이라고 하는 이런 상승 모드로 들어가요. 네. 네. 이게 일반적인 비트코인의 흐름이죠. 근데 이번에는 좀 그 속도가 빨라요. 네. 왜냐면은 현물 ETF로 인해서 수요 쪽에서 강력한 충격이 발생을 해서 정상적인 사이클 속도보다 조금 앞당기고 있다. 그러니까 기울기가 이게 정상적이라면 이걸 조금 더 이렇게 들어 올린 거죠.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3년이라고 하셨으면 이제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남은 건가요? 정상적이면은 원래 내년 말 정도까지 상승장이 계속돼요. 근데 지금 방금도 설명드렸다시피 기울기가 약간 좀 당겨졌잖아요. 조금 빠를 수 있겠네. 물론 이게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이 당겨진 각도로, 그러니까 이렇게 기울어진 각도로 그냥 내년 말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네. 그게 있고 기울어진 만큼 정점에 좀 빨리 도달하고, 그러니까 목적지는 똑같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 목적지에 좀 빨리 도달하는 거죠.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내년 말까지가 아니라 뭐 지금으로부터 뭐 한 10개월에서 1년 정도 이후에 상승장이 종료될 가능성도 있죠. 근데 그거는 사실 지금 예측하기는 어렵고요. 네. 그때 가서 여러 가지 지표들이나 이런 거를 보면서 모니터링을 해나가는 거죠. 올해 뭐 금리 인하도 얘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 대선도 있는데 네. 뭐 미국 대선 이후에도 뭐 이게 비트코인은 뭐 크게 뭐 영향을 받는 게 없을까요? 기본적으로 대선이 있던 해는 비트코인이 다 좋았어요. 네. 근데 그게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때가 그 반감기가 있는 해요. 네. 대선도 어차피 4년마다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게 맞물렸는데 근데 조금 더 넓게 보면은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대선이 있는 해는 다 좋았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위험자산 시장은 대선이 있는 해는 좋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양당에서 서로 인기를 얻으려고 네. 돈을 푸는 정책이나 공약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대선이 있는 해는 흐름이 좋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번 대선이 미국에서 11월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좋을 수밖에 없는 흐름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면 이 비트코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상단이 얼마인지는 사실 알 수가 없는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네.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은 네. 그때부터는 이제 거품이라고 봐야 돼요. 거품인 거 아는데 네. 그 거품이 어디까지 낄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면 그 우리나라도 지금 뭐 그 비트코인 ETF 뭐 이런 얘기 네. 하는 것 같던데 이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당장은 한국에서는 현물 ETF 거래가 불가능해요. 근데 이거는 지금 법적인 그런 검토나 이런 걸 아예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현물 ETF 승인되니까 긴급 진짜 그 바로 전날까지도 어떤 언질도 없었어요. 승인되고 나니까 갑자기 증권사들에게 거래 못하게 해라 라고 막은 거거든요. 네. 근데 웃긴 거는 선물은 거래가 돼요. 그러니까 멍 때리고 있었던 거죠. 쉽게 말해서. 네, 이번에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지금 선거 공약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 현물 ETF도 곧 풀어질 것으로 보고 있어요. 공약이나 이런 게 많이 나오고 있고 또 특히 지금 비트코인은 세금이 없는데 이 세금을 유예하는 그런 공약들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아마 어디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혜택을 좀 많이 받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트코인 투자를 어쨌든 하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니까 아마 이 영상 보실 텐데 올해 이제 다 너무 좋은 얘기만 해주셨으니까 혹시나 어떤 좀 어떤 리스크가 있는 뭐 이벤트라든지 뭐 어떤 뭐 위험성 같은 게 올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비트코인 쪽보다 알트코인 쪽에 시한폭탄이 남아 있거든요. 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코인들은 다 증권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비트코인을 제외한 건요? 네. 왜 비트코인과 차이가 있는 거죠? 비트코인은 지금 발행자나 운영 주체가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증권이 아닌데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다 발행자나 운영 주체가 있잖아요. 네. 재단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재단이 사실상 회사고 코인은 이 회사의 주식인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서 다 증권이다라고 못을 받고 한참 공격을 하다가 이번 현물 ETF를 좀 약간 기점으로 약간 쉬어가고 있어요. 근데 계속 쉬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분명히 다시 한번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고 그 공격을 할 때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알트코인들이 좀 한번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남아 있어요. 다만 그때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은 어떻게 될지 조금 예측이 어려운 건데 일각에서는 알트코인들이 그러면은 죽으니까 비트코인은 오히려 더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라고 하고 또 일각에서는 그것 때문에 투심 자체가 좀 약해지면서 비트코인도 함께 내려갈 수 있다라고 엇갈린 시선들이 있는데 저는 솔직히 어느 쪽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어차피 뭐 큰 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30만 불, 40만 불 간다 그러면 지금의 어떤 이런 것들은 뭐 큰 의미는 없을 수 있죠. 작은 굴곡들이죠. 그러면 조금 더 이제 투자 관련된 얘기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결국에 지금 이제 비트코인을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뭐 1억 찍고 약간 뭐 좀 한 1,000만 원 정도 좀 내려온 상황에서 지금 사는 게 어떠냐 뭐 이런 거를 이제 고민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말을 하고 싶으세요? 일단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자산이에요. 기본적으로 20% 정도의 조정은 두 달 걸러 일상적으로 있는 것이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억 원을 투자했는데 갑자기 20% 조정을 맞아서 2천만 원이 날라갔다. 이러면 너무 슬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트코인에 이제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한 번에 몰빵하는 것은 조금 위험하고요. 2달에서 3달 정도에 걸쳐서 분할 매수로 분할 매수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투자할 거면은 1억을 3달 동안 투자할 거다. 그럼 매일 330만 원씩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러면 한 달이군요. 매일 100만 원씩 3달 동안 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좋고요. 지금 비트코인이 전고점 근처에 거의 오면서 이제 완전한 강세장으로 진입하기 입구에 있는 단계인데 이 강세장부터는 보통 조정이 와도 그 2달을 넘기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서 원상태까지 돌아오는데 2달을 넘긴 적이 없어요. 그 얘기는 2달에서 3달 정도 여유를 잡고 들어간다면은 그 모든 가격대를 다 담을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사자마자 조정이 왔다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거의 손해를 보지 않고 진입을 할 수가 있죠. 한 뭐 넉넉하게 뭐 3달 아니면 2달 정도로 잡고 그냥 매일매일 산다. 성격 정말 급하시면 한 달이어도 되고요. 뭐 아침에 일어나서 뭐 얼마씩 사자. 근데 비트코인은 아침 밤으로도 변동성이 심해요. 그래서 24시간이요. 예를 들어서 하루 100만 원을 살 거면 아침에 33만 원, 점심에 33만 원, 저녁에 33만 원 사는 게 가장 안전하죠. 그러니까 이게 워낙 변동성이 심하니까 아침에 샀다가 또 빠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 촬영일 기준으로 어제 같은 경우 어제 점심 정도의 가격이 6만 달러였어요. 근데 어제 새벽에 가격이 6만 8천 달러까지. 그냥 하루에 13%인가요? 13% 올랐어요. 그러니까 아침 밤으로 13%가 달라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나눠서 사는 게 좋죠.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적으로 좀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 워낙 변동성이 심하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만약에 비트코인을 살려고 한다. 저도 이제 비트코인을 안 사봤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만약에 살려고 하면은 어떤 걸 시작을 해야 되는 건가요? 뭐부터 해야 되나요? 일단 뭐 가장 좋은 거는 공부부터 해야죠. 그래서 제 책을 보시면서 책 같은 거 좀 보고 공부를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할 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일단 소액이라도 사봐라. 이게 사야지 내가 관심도 가지고 볼 수 있거든요. 비트코인은 뭐 집처럼 큰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 살 때 그 한국 거래소 같은 경우는 5천 원부터 살 수가 있거든요. 5천 원 커피 한 잔 값이잖아요. 그거라도 좋으니까 일단은 소액이라도 넣고 그냥 매일 소액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부를 하시면은 재미도 붙고 어쨌든 내 돈이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으니까 관심도 생기고 하면서 쉽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죠. 반감기가 오면 뭐 반감기가 직접 만약에 딱 오면 그때 한번 좀 살짝 좀 충격이 있다가 또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반감기 전후로 실제로 가격이 충격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바로 지금도 반감기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이번에 18%까지 하락을 했었죠. 근데 비트코인은요. 그냥 아무데나 한 반년 잘라놓고 그 가운데 선 그으면요. 앞뒤로 비슷하게 있습니다. 항상 있어요.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이지 그게 뭐 반감기 영향인지 아닌지는 사실 불분명해요. 이게 약간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접근하면 좀 안 되죠. 안 되죠. 왜냐면 이게 막 샀는데 뭐 20% 떨어지면 사실 실패한 투자라고 생각하시는 게 일반적일 텐데. 비트코인은 그게 일상입니다. 실패가 아니고. 그러면은 반감기 전후라고 해서 뭐 일부러 기다려서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나요? 없습니다. 없고
기본적으로 반감기를 기점으로 해서 가격이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우상향, 그것도 아주 급격한 상승을 하는 추세라는 게 과거 3번의 사이클들에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기다리실 필요 없고 그냥 지금부터 성격 급하면 한 달, 여유 있으시면 3달 정도를 잡고 분할 매수로 진입을 하시면은 무리 없이 진입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금 투자 뭐 이런 거는 하는데 이제 금 투자하다 보면은 항상 그 은이 막 더 치고 올라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대적인 건데 이것도 뭐 굳이 뭐 비교하자면 이더리움이 뭐 은이라고 치면 이더리움 투자가 더 낫지 않냐 뭐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과거 사이클에서 2번의 사이클 동안 이더리움이 존재를 했거든요. 첫 번째 사이클에는 이더리움이 없었어요. 두 번째 사이클들부터 이더리움이 있었는데 실제로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이 훨씬 더 올랐습니다. 그게 이미 과거의 역사로 있는데 반감기 때마다. 그렇죠. 다만 그게 이번 사이클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질지는 조금 불분명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이번 사이클은 비트코인에만 현물 ETF가 승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기관 투자자를 중심으로 해서 수요가 몰리고 있고 이더리움은 지금 현물 ETF가 사실 조금 될지 안 될지 애매해요. 그러니까 확률이 그렇게 엄청 높진 않아요. 안 될 거다라고 보는 의견이 지금은 더 많아요. 물론 언젠간 돼요. 언젠간 될 수 있는데 그게 이번 사이클일지는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소외될 가능성이 생기고 있어요. 거기다 이더리움이 지금 시가총액이 이제 이더리움도 작지가 않거든요. 수천억 달러 규모예요. 20-30위권 정도 되는 기업 수준의 시가총액이거든요. 좀 여러 가지 법적이나 아니면 수요에 있어서 소외당할 가능성이 있다 보면은 생각보다 상승률이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만약 상승률이 비트코인이랑 비슷하다라고 하면은 리스크만 괜히 더 큰 거죠.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세임 리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미가 없죠. 이더리움이 약간 애매한 포지션. 오히려 그 밑에 있는 솔라나라든지 아발란체 같은 알트코인들이 지금 무섭게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지난 사이클의 이더리움의 역할을 이제는 이더리움 밑에 있는 알트코인들이 약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럼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 솔라나? 그건 저도 기상가에서 봤거든요. 다른가요? 이더리움을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예요. 이더리움이 느렸거든요. 지금도 느린 편이지만 워낙 느리고 수수료가 많이 들어요. 제가 지난 사이클에서 거래 한 번 하는데 15만 원 정도를 수수료로 낸 적이 있어요. 그냥 거래 한 번 하는데. 웃긴 건 거래 금액이 10만 원이 안 됐어요. 왜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몰리면은 혼잡세라 그러죠. 몰리면 몰릴수록 수수료가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수수료가 너무 올라갔던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도 완전히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느리고 수수료가 비싸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3세대 코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솔라나나 아발란체 같은 애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수수료도 싸고 그다음에 속도도 빠르다 보니까 이더리움을 안 쓰고 이런 데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이더리움이 약간 소외를 받고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아예 다르거든요. 얘는 그냥 용도 자체가 다른 애고. 얘는 그냥 금 같은 애. 그렇죠. 금 같은 애고 이더리움은 약간 화폐 같은 애였어요. 근데 이 화폐가 구려. 그러니까 더 반짝거리는 새로운 화폐로 사람들이 가는 거죠. 이 얘기만 들으면 이더리움의 미래는 약간 좀 불안정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데 이더리움은 대신 조금 안정되어 있어요. 뭐 가격 변동도 그렇고 시총이 크니까. 시총이 크고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했잖아요. 그런 매몰 비용도 있고 또 인정을 받은 게 있는 거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솔라나 같은 애는 예를 들어서 갑자기 4세대 코인이 나와요. 그러면서 더 빨라. 그럼 얘는 완전히 가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더리움은 약간 또 어나더 레벨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4세대 코인 나오고 5세대 코인 나오고 해도 얘는 그냥 그대로서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리스크적인 면에서는 그런 새로운 코인들보다 조금 낮은 거죠. 그러면은 아마 이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보통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투자하신 분들은 결국엔 뭐 돈 다 벌었다 이러는데 대부분 이제 코인 투자해서 막 90% 잃었어요 하시는 분들은 알트코인 많이 가서 그렇죠. 알트코인은 기본적으로 그 사이클 내에서 끝을 내야 돼요. 장기 투자하면 안 되고. 장기 투자는 안 된다. 그냥 이번 사이클에 떴던 코인이 다음 사이클에 남아 있을 거라고 장담할 수 없어요. 그 암호화폐에는 과거 한 5년으로만 시계를 돌려봐도 10위권 안에 있던 코인들 중에 지금 남아 있는 코인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다 뒤로 밀렸어요.
근데 비트코인 사이클은 4년마다 한 번씩 있잖아요. 그러니까 4년이 지나면은 지금 상이었던 이 코인이 그때는 저 뒤에 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또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알트코인도 오르면 또 무섭게 오른다고 그렇죠, 하잖아요.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빨리 올라가기도 하고 많이 오르기도 하고 또 다시 알트코인 한번 베팅해보자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비트코인 뭐 그리고 이제 뭐 알트코인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본다면 어떤 뭐 투자의 어떤 성향이든 뭐 어떤 뭘로 이걸 기준을 좀 잡아야 될까요? 가장 안전한 거는 비트코인 기반으로 투자하면서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알트코인에 투자를 하는 거죠.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바라보면서 대신 리스크는 증가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비트코인이 70% 있으면은 알트코인 30% 정도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알트코인을 투자한다고 해서 뭐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일명 잡코인이라고 하는 이런 거 사지 마시고 그냥 시가총액 한 20위권 내에 있는 애들. 그러니까 알트코인 중에서도 메이저라고 하는 알트코인들이죠. 그런 거 위주로 분산 투자해서 투자를 하시고 얘네들은 장기 투자하지 말고 사이클 고점에서 전부 매도를 해야 한다. 그런 전략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특정 알트코인을 조금 그래도 조금 더 유망하다고 볼 게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20위 안에서 그냥 분할 매수하는 게 나은 건지. 일단은 분할 매수가 가장 안전하고요. 근데 이번 사이클에서 가장 지금 트렌드인 거는 솔라나와 아발란체예요. 그 중에서도 솔라나가 두각을 가장 나타내고 있고 다만 얘네들은 앞에서도 설명드렸듯 증권거래위원회가 증권으로 시비를 걸면서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분명히 단기적으로 엄청난 충격이 있겠죠. 그런 리스크가 좀 존재합니다. 근데 나머지 코인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비트코인 외에는 다 증권이니까. 근데 당연한 얘기지만 시범 케이스를 하나 잡을 때는 제일 잘 나가는 애를 잡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 둘이 제일 잘 나가다 보니까 망치를 얻어맞을 확률이 가장 높은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 변동성이 워낙 크고 또 이게 좀 워낙 막 급등급락을 하다 보니까 최대한 좀 분할해서 너무 막 하나에 몰빵해서 이렇게 하기에는 리스크가 좀 있는 거죠. 방금 설명드린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어제 그제 한 30시간 안에 20% 이상이 하락했었어요.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면은 뭐 10% 잠을 못 잔다고 계속 새벽에 계속 봐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